존 밀러는 시골 마을의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그는 늘 자신의 삶을 한탄하곤 했죠. 꿈도 열정도 없는 나날 속에서 그는 인터넷에 무의미한 하소연을 쓰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늘 가던 작은 바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고 눈앞에 놓인 싼 위스키 잔이 그의 하루를 요약하듯 비어있었죠. 그때 어딘가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남자의 태도는 공손했고 존에게 질문을 던졌죠.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관심 있으십니까? 존은 대꾸할 틈도 없이 명함을 건네받았습니다. 남자는 그 명함을 손에 쥔 존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곧 사라져버렸죠. 집으로 돌아온 존은 명함을 확인했습니다. 태평양 자원개발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간단히 검색해본 결과 선박과 자원 채취와 관련된 회사라는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었고 이내 회사와의 면담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그는 근처 시내의 어떤 사무실에서 그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남자는 믿기 힘든 조건을 내세웠죠. 저희가 찾는 사람은 클래식한 등대지기의 업무를 맡아줄 사람입니다. 연봉은 10억. 저는 처음에 믿을 수 없어 했고 남자는 그에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당사는 해저에서 풍부한 자원을 발견했지만 그곳에는 GPS와 전자기기의 오류가 심각하게 발생했고 당사의 선박 안전을 위한 등대지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견딜 자신이 있었고 이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는 곧 등대지기로서의 기초 교육을 받았습니다. 낯설었지만 정비공으로 일하던 그에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몇 주 뒤 그는 회사의 차량을 타고 항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헬기가 대기 중이었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몇몇의 경찰들도 그곳을 지키고 있었죠. 저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어딘가로 팔려가는 건 아니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헬기는 한참 동안 바다 위를 비행했고 넓고 푸른 바다 위에 매우 작은 섬에 착륙했습니다. 그곳은 임시로 만든 헬기장이 보였고 바로 옆에는 하얀색 등대가 보이기 시작했죠. 헬기에서 내린 그는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함께 헬기에서 내린 정장의 남성은 도착하면 1층 테이블에 놓인 종이를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헬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섬은 작고 거칠었습니다. 바다는 거세게 멀어졌고 매우 작은 섬 전체가 황량한 느낌을 풍겼죠. 그렇게 그는 등대로 걸어갔습니다. 등대의 1층은 간단한 생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벼운 식사를 하고 짐을 정리한 뒤 테이블 위에 종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태평양 등대지기로 근무하게 되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현재 당신이 근무하고 계신 바다 위의 작은 섬은 당사가 우연히 발견하여 매우 좋은 자원들을 채취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애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허나 이곳에서 유독 GPS와 전자기기 오류들이 상시로 발생하여 선박들과 회사에 큰 위협이 되었고 저희는 부득이하게 이 섬에 등대를 설치하여 꽤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작업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무를 위한 교육 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서를 첨부하오니 절대로 이 수칙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등대의 불은 절대 꺼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기적으로 기름을 보충하고 불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잠을 자도 불은 꺼지지 않으니 시간적 여유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주기적으로 바다를 관찰하며 접근하는 선박의 신호를 기록하세요. 모든 접근은 일지에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작업하는 배들은 근처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허나 가끔 배의 형태가 아닌 것이 목격되곤 하지만 배의 형체가 아닌 것에는 절대로 신경 쓰지 마세요. 세 번째, 밤 10시 이후에는 등대 주변을 한 바퀴 순찰하세요. 이는 보통의 야간 순찰 업무와 비슷하므로 매우 강한 태풍이 부는 날을 제외하곤 주변을 한 바퀴 돌아주시면 좋습니다.
행여나 손전등이 매우 빠르게 깜빡거리는 현상이 생긴다면 그쪽은 무시한 채 그대로 등대를 한 바퀴 돌아주세요. 네 번째, 등대 꼭대기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절대로 무시하세요. 당신이 만약 심야 시간에 누군가 창밖을 두드리는 소리를 낸다면 그곳에는 어떠한 사람도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으니 절대로 창밖을 확인하거나 대답하지 마세요. 창문을 바라보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섯 번째, 바다에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조용히 앉아 있으세요. 바다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꽤 오래 지친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판단되오니 그들이 당신을 찾지 못하도록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아침까지 문을 굳게 잠그고 휴식을 취하세요. 여섯 번째, 가끔 새벽 5시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문을 열고 검은 봉투를 받으세요. 검은 봉투는 등대의 문고리에 걸려 있을 겁니다. 가끔 축축하고 기분 나쁜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봉투를 받은 뒤에는 절대 내용을 열어보지 말고 등대 지하 쪽에 아래 보관소에 보관해주세요. 일곱 번째, 바다의 물결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는 즉시 등대 밖을 나가지 마세요. 당신이 근무를 하는 도중에 아주 가끔 파도가 전혀 치지 않는 매우 고요하고 소름 끼치는 정적이 보인다면 그날은 1번 항목을 제외한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등대 밖을 나가선 안 됩니다. 물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은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마지막 여덟 번째, 이 조항 외에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공포가 찾아온다면 자물쇠로 잠겨있는 나무 상자에 들어있는 플레어건을 발사하고 등대지기 보호용 붉은 알약을 드셔주세요. 저는 종이를 접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중얼거리며 그는 그렇게 잠을 청했죠. 첫날 밤은 비교적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등대 꼭대기에서 불을 점검했고 정기적으로 바다를 관찰하며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의 야간 순찰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죠. 그러나 며칠 뒤 그에게 이상현상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다를 관찰하던 중 그는 멀리서 작은 배를 보았습니다. 선박이 접근하는 줄 알고 그는 배의 형태를 기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건 배처럼 보이지 않는 뭔가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배라고 볼 수 없는 형태였죠. 저는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목격하다가 문득 종이에 적힌 규칙이 떠올랐습니다. 배의 형태가 아닌 것에는 절대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고개를 돌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름대로 규칙을 엄격히 따르며 하루하루 버텨내던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문고리에 걸려있던 검은 봉투는 축축했고 손에 닿는 순간 끈적한 감촉도 느껴졌습니다. 규칙 외에 점점 그는 그곳을 빠져나가고 싶어졌고 동시에 이곳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는 그것들을 등대의 지하의 보관소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몇 달간 버텨가던 저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합니다. 그는 병적으로 규칙들을 지키기 시작했으며 등대 밖에서 뭔가가 벌어지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다 멀리서 들려오던 존재들이 조금씩 등대 밖의 문 앞까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죠. 엄청나게 야위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가던 그는 문득 파도 소리가 들려오지 않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하루 종일 들려오던 익숙한 파도 소리가 순식간에 스위치를 끈 듯 고요해졌고 이 넓은 바다 어디에서도 아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죠. 그때 위에서 뭔가가 속삭이며 더럽고 추한 뭔가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존의 눈은 터지듯이 커지며 온몸은 땀으로 젖어가기 시작했죠.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는 잠겨있는 자물쇠를 부셔버리고 상자에 있는 플레어건을 꺼낸 뒤 약을 입에 넣고 등대의 문을 열어버리고 말죠.
얼마 뒤 헬기가 섬에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과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등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익숙한 장면을 목격했죠.